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귀경길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교통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심했다가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3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80명에 가까워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에서 결승골을 도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카타르는 요르단을 꺾고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연을 만드는 것은 바람을 등지고 하늘 높이 날려서 모든 일 잘 이뤄달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송액, 영복, 액을 멀리 보내고 복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연을 날립니다. 내 마음도 함께 가져가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귀경길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교통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이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35분, 대구 3시간 50분, 대전 1시간 반,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심했다가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국에서 515만 대에 이르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각각 37만 대, 48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을 맞아 공원 묘지에는 조상들을 기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은 새 덕담과 세배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포근했던 설날 당일 표정을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와 황태, 그리고 강정까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늘어놓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봉분 위에 술도 따라봅니다. 가족 모두 둥글게 모여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나눠봅니다. 이제 성묘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을 맞아 10,000명이 넘는 성묘객이 이곳 용미리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성묘객들은 조상의 예를 갖추며 앞으로의 행복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건강하는 거,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그냥 즐겁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종갓집. 일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계란 지단을 썰고 과일을 닦는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먼저 모인 어른들은 방 안에서 새해 덕담을 나눕니다. 정성껏 닦은 차례상에 음식이 차려지고 일가 친척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차례를 마친 뒤 어른들은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덕담을 건넵니다. 아이고 그래 밥 많이 먹고 또 엄마 말 잘 또 건강하게. 아이들은 온 가족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받는 명절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저의 새해 목표는 밥 잘 먹고 엄마 말 잘 듣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빠랑 같이 나들이해서 좋아요. 설 당일 고향을 찾는 사람들과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맞물려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있느라 지칠 법도 하지만 귀경객들은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명절을 맞아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산 가족들이 설 당일을 맞아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5년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요.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열려 있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 옆 평화의종 광장 앞에 합동 차례상이 마련됐습니다. 설날을 맞았지만 북녘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산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산 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북한이 진지하게 호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진정하게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이산 가족 13만 3천여 명 가운데 사망자는 9만 4천여 명, 생존자는 3만 9천여 명입니다. 생존자는 80대가 36%로 가장 많고 90세 이상도 29%에 달해 80세를 넘긴 고령층이 전체 65%를 차지합니다. 부친하고 다 왔다가 다 돌아가셨지 뭐 이제는. 그 북쪽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도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돌아가셨겠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다 돌아갔을 거고. 하지만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 9월을 끝으로 5년여째 중단됐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는 갈수록 악화했고 지난해 4월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현재 남북 한라인도 차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동족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산 가족 상봉이 언제쯤 다시 추진될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한 해만 이산 가족 3천여 명이 고향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살아생전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을지 남은 이들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함을 느끼는 설 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인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안동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체불권을 해결한다. 건설노조 단결 투쟁.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인 건설기계 노동자들.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임금이 아닌 기다려달라는 기약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체불이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아직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며 토사를 나르는 작업을 했던 이성구 씨도 아직 석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씨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니면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불이 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법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 제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당장 생계뿐 아니라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제때 내지 못해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서로 또 나몰라 하는 이 현실이 상당히 힘들고 열심히 일해준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준 죄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설노조는 집계 결과 139개 현장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체계상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 심각한 위기를 깨닫고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계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 명절에도 웃지 못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적어도 일한 만큼만 제때 받게 해달라는 게 이들이 바라는 작은 소망이자 전부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설 연휴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의 시신과 근처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인정한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귀성과 귀경길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에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외벽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대피했고 40대 남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진다고 경찰하고 터진다고 빨리 나오라 해갖고 그냥 부랴부랴 나왔었지. 어떻게 들으니까 식탁에서 둘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뭐 했다고. 40대 남성은 설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 가족들이 모인 여자친구 남동생 집 앞에도 신호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한 거죠. 거기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뜯어내고 있는데 연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물을 소방에 따고 들어간 거죠. 경찰은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에게 구조대원이 외투와 생수병을 건넵니다. 어디 다리 같은 데 괜찮아요? 이런 데 안 아파요? 다리가 아파갖고 이상하게.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60대 치매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 정상 인근에서 구조했습니다. 60대 남성은 혼자 등산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고 수색 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점촌 함창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상 나들목 부근에서도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혀 1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교통량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자들이 정체 구간에서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 주안동 남부 종합시장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으로 불이 번져 점포 4곳을 일부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은 6.25 전쟁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 휘호를 받았고 서울 수복작전 때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 부대임을 언급하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채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승리 카드로 내놓는 건 새 인물 수여를 통한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여야의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처해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 밖 새 인물을 찾아 당에 데려오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긴데 이는 각 당의 총선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을 외친 호남 출신 의사 박은식 씨와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구자룡 변호사와 한 배를 탄 게 대표적입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제가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출마 의사는 접었지만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한 건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갤럭시 성공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등을 내세워 집권당의 전문성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인물들과 주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유삼영, 이지은 전 총경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현대차 출신 공영훈 전 사장 등을 통해 반기업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출신 인사를 영입해 교권 신장을 바라는 교육계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바람몰이를 위한 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건 양당에 도전하는 제3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참신한 외부 인사는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여론과 맞물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깜짝 쇼에 그칠 경우 역효과가 나온 사례도 적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새 인물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륜과 시대 역행이란 엇갈린 평가 속에 부활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나설 원로 가운데 최다선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당선될 경우 무려 7선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서 합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고령 도전자는 야권에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81살 동갑내기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 스트롱보이예요. 물리적으로도 안 돼요.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갔어요. 심재철, 최경환 전 의원과 이종걸, 정동영 전 의원 등 오비 출마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가 실종된 여의도에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며 경륜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정치에 품격이 있는 거죠. 회사 직원을 몇 년에 절반 이상씩 물갈이를 한다고 보면 그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하지만 변화를 바라는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각 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세대 교체는커녕 구태 정치로 역행한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진 용퇴를 둘러싼 내부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쇄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올드보이들이 나온다는 것은 과거 어떤 정부를 유권자들 국민이 이제 회상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안 보인다. 선수가 많고 나이가 많으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여의도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 주로 당과 국회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초선과 재선입니다. 올드보이들이 컷오프될 경우 무소속 출마 등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당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친박 좌장으로 꼽히던 최경환 전 의원은 아예 국민의힘 복당 대신 무소속 도전을 택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복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비판적 시선이 있지만 올드보이들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뛰었던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시한을 넘겨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 이견에 관계부처의 제동까지 겹치면서 4월 선거 전 재추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도권 민심 공략 방안을 고심하던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호응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고 김포의 다른 지역으로 논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라는 당내 전담기구를 만들고 서울 김포구와 하남구, 구리구 신설 방안을 담은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게 쇼다, 총선용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실천적 의미가 이번 법률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와 한동훈 비상대책위 출범 등 여당 지도부의 혼란, 그리고 야당의 견제 등이 겹치며 관심 밖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투표 성사에 열쇠를 진 행정안전부도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지라든가 개편하겠다는데 생활권이 뭐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역사성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죠. 총선하고 상관없이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러는 사이 이 관련법상 마지노선인 선거 61일 전, 즉 2월 9일을 넘겨버렸습니다. 2월 10일부터 4월 10일 총선 때까진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투표가 불발돼서 절차적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총선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메가서울을 화두로 던지며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직속 특별위원회도 꾸려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언급한 목련이 피는 봄에 드러나듯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이는 불협화음을 나타내면서도 물밑에서는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에 달렸다며 또다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핵 확산을 막아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편향된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설전을 촉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비공개로 방한했는데 북한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관리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루덴코 차관은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기존 입장을 취하며 신경전도 감지됐습니다.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더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도발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러 외교 관계뿐 아니라 군사당국 간 교류 협력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국이 합의한 군 한라인 개통이 2년 넘게 답보 상태인데 국방부는 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또다시 민간인 대학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피난민 140만 명이 모여있는 라파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뼈대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중폭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잠자던 자매 가족이 희생됐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기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راحت أختي جوزها أولادها بنت أختي شهرين كلهم راحوا. 라파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로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가자 전체 주민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최근 라파 지역이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라며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피난민 집단 수용 지역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مش عارفين وين بدنا نروح، فيش مكان آمن يعني إذا كان رفح اللي هم قالوا لنا نروح عليها رحنا عليها، وين نروح؟ نرجع خان يونس، تقدر تخش خان يونس، وين بدنا نروح؟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면
사상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도 어린이 60만 명이 공격받을 수 있다며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마저 이스라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걱정했습니다. The Office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say the unprecedented density of Rafah's population make it nearly impossible to protect civilians in the event of ground attacks.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 주민 2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필리핀에서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3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80명에 가까워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데오루주 당국은 이번 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달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밤 산악지대인 마사라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광부 수송용 60인승 버스 3대와 36인승 차량 1대를 비롯해 인근 주택들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Nagpahiba na sa amuha dito sir nga kanang kuan ihang paryente. Naman na confirm na daw na diri Kagabi pa ba walang tawag po sa inyo? gabi pa sir pag kahit tabo. Dili na matawagan iyang cellphone.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은 흙더미를 파낸 끝에 산사태 발생 60시간 만에 3세 여아를 발견하는 등 30여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는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해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몇 주일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11시에도 이 섬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사고 현장에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추가적인 산사태 징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소유 문제와 관련해 새 대통령이 임기 첫날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에 대한 조 바이든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전미 총기협회 NRA 행사에 참석해 스스로 방어할 권리는 여러분이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여러분의 총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바크 커털린 헝가리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 공범을 사면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임했습니다. 노바크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사면이 국민에게 당혹감과 불안감을 안겼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바크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임 압력을 받았습니다. 보육원 부원장이던 이 남성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원장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덜 거친 세수는 56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빴던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세수 구멍의 90%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났습니다. 모두 나라 안팎 경기와 직결된 세목으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수 전망치입니다. 법인세는 3조 원 가까이 급감하고 종합부동산세도 5천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경기 반등이 더딘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세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 공제 연장과 ISA 혜택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크고 작은 감세안으로 줄어들 세수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직접 혜택을 받게 돼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낙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거를 보고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수 효과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경기 둔화 속 감세와 재정 지출 축소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계에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방향,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재정 악화에도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올해 세수 확보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가 80만 명 넘게 다른 시도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주요 이유였는데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서울에서 부산과 경기, 인천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547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여 명이 순유출된 겁니다. 순유출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서울을 떠난 이유는 주택 문제가 17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직업,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을 1제곱미터당 1,397만 8천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5천만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인 전남과는 6배 차이가 나고 주변 지역인 경기와 인천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의 순유출을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인 셈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변 지역인 경기와 인천으로 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340만 명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인천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87%가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주택 문제로 경기도로 순유출된 인구가 많았는데요. 30대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4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반면 10년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인구 가운데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이 16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가 인구를 유입한 주된 원인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은 교육으로 44만여 명이 교육을 이유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흔히 휴게소 음식하면 가격은 비싸고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휴게소 역시 인건비와 구인난에 고민이 큰데 휴게소 주방에 로봇이 배치되기 시작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과 병영식당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휴게소 대표 음식은 라면과 우동, 그런데 주방에 사람이 없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로봇이 조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리 정해둔 수치에 맞게 면과 물을 넣고 끓이게 되는데요. 계산상 시간당 200인분 넘게 이렇게 라면이나 우동을 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찌개와 국밥, 갈비탕까지 가능합니다. 인건비 절감이나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은 긍정적인 측면. 뜨거운 불 앞에 계속 반복적인 팔고 보면 보통 여사님들이 어깨도 아프시고 많이 아프십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뜨거운 데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휴게소 음식은 늘 가격 대비 맛과 품질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구인난, 들쑥날쑥한 음식 맛에 휴게소 측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조리 로봇. 일정 수준 맛은 물론 미리 재료만 채우면 24시간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간도 맞고 고기도 연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객들이 키오스크 사용이 능숙해졌다는 점 역시 로봇 도입이나 무인화가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물론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24시간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난을 좀 메꾸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는 직영점을 통해 휴게소 조리 로봇을 운영해 본 뒤 전국에 확대 배치할 예정. 위생 조건 등 조리용 로봇 이용과 관련한 규제 공백과 불명확한 지침은 채워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4곳이 폐지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되며 지역 불균형 심화, 제왕적 도지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추진됐지만 제주자치도는 시군 같은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제주특별법 조항이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고 지난달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등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며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분권 모델을 선보이는 이른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주 특성에 맞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를 재편해 도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사무는 기초 사무임에도 광역에서 하고 또 광역에서 하는 사무지만 우리 기초에서 해서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무는 기초로 하는, 그래서 사무 배분을 통해서 일단 구분을 하는 부분이 제주형의 좀 첫 번째고요.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유지해 3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 짓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막합니다. 기온이 오르며 벚꽃이 일찍 피기 때문인데 기후 변화가 계절 축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는 3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군항제, 예년과 비교해 일주일가량 당겨진 셈입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져 축제 시작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화 시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안 피면 어떡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벚꽃이 일찍 피는 이유는 기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이후 여저천 벚꽃 개화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엔 3월 18일에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평균 기온의 변화를 지난 2000년과 비교했더니 벚꽃이 필 무렵인 3월과 4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2도, 0.7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건 전국의 계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강원 인제 빙어축제는 올겨울 관람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막한 평창 송어축제도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개막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는 건데 개화를 넘어서 생태계, 사회, 문화, 경제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후변화와 지역의 계절 축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더는 옛말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설날 직후에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어색한 광경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일본의 그림자 회화를 창시한 후지시로 세이지가 올해 100살을 맞아 한국에서 대규모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국내 첫 개인전을 연 미노루 노마타는 우주의 무한한 확장성을 탐구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일본 작가의 이딴 전시 이교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전래설을 바탕으로 그린 선녀와 나무꾼 연작. LED 조명이 깔린 아크릴판에서 이야기 속 장면이 영화처럼 되살아납니다. 일본 전통의 그림자극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자 회화를 창시한 후지시로 세이지가 100세를 맞아 서울에서 연 특별전입니다. 그림자 회화는 면도칼로 잘라낸 밑그림에 투과율이 다른 특수용지를 잘라붙이고 뒷면에 빛을 비춰 동화 같은 풍경을 구현합니다. 切った線の命、この切った線が生きてるという、そこが一番、私の影の一番見どころだと思います。 2차 세계대전 등 시대의 아픔을 겪은 작가는 80년 가까이 빛과 그림자의 파노라마를 통해 인류의 사랑과 평화, 공생의 가치를 전합니다. 비좁은 작업실이 무한의 우주와 연결됐다고 믿는 일본 작가 미노루 노마타. 작품마다 경계가 모호한 수평선 위에 웅장한 구조물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림은 40년 넘게 우주의 확장성을 탐구해온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가는 초월의 미학을 통해 우리의 상상 혹은 우리가 속한 우주에서의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량한 배경에 홀로 서 있는 건물은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등 정서를 표현하는 듯하고 철거대 기억 속에만 있는 건물의 환영을 담은 고스트는 문명의 변화 속도에 경고를 보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역대 최소 경기인 147경기 만에 100승을 달성하며 설날을 자축했습니다. SK 선수들은 시원한 물세례로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된 감독을 축하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쿼터에 돌입하자마자 SK가 허일영과 원희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벌려나갑니다. 5분여를 남기고 17점 차까지 멀찍이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전희철 감독의 개인 통산 100승을 눈앞에 두고 5연패에 빠졌던 SK는 연패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감독에게 값진 설날 선물을 안겼습니다. 전희철 감독은 147경기 만에 100승을 달성하며 종전 신선우 강동희 감독의 최소 경기 100승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설날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저희가 5연패도 끊고 제 100승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저희 팀을 사랑해 주는 팬들의 힘이 오늘 정말 많은 작용을 해서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3연패에 빠졌던 창원 LG도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추격을 따돌리고 7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을 15점 차로 앞서며 손쉽게 1승을 추가하는 듯했던 LG는 4쿼터 막판 5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구탕의 연속 득점으로 힘겹게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주장 이관희는 10넉점을 올리며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연패 뒤에 오랜만에 이긴 거라 가지고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공 득점에서 23대 0으로 KCC를 압도한 현대모비스는 빠른 농구를 앞세워 KCC의 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현재 대부분 나쁨이고요. 충남과 거제, 통영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은 안개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서와 제주 산간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 경기 일부와 충북은 빗방울이나 눈날림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도와 전남, 영남, 제주도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6.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대전 6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